바다는 늘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재앙도, 아직 오지 않은 전쟁도 먼저 물결 끝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조선 선조 초년 전라도 끝자락 작은 포구 서름포. 겉으로는 평화로운 어촌이었으나 바다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징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파도는 평소보다 더 낮게 울었고 갈매기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육지로 몰려들었습니다. 포구의 사내들은 그저 장마가 이르다며 웃어넘겼지만 한 여인만은 바람의 결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은설이었습니다. 서름포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수군 집안에 잘못 들어온 팔자라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혼이 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바다로 나갔다가 소식이 끊겼고 은설은 시댁에 남아 늙은 시아버지와 병약한 시누이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며느리, 자식 없는 아내, 친정도 기댈 곳 없는 여자. 마을 사람들의 눈에 은설은 그저 사라진 사내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바닷바람의 냄새를 맡아 날씨를 맞히는 재주가 있었고 조수의 흐름만 보아도 어느 시각에 갯벌이 드러날지 어느 항로가 위험한지 읽어내곤 했습니다. 그 재주를 대단하다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영특함보다 여인의 침묵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은설의 시아버지 최노인만은 달랐습니다. 한때 서름포 인근 봉수대의 길안내를 맡던 인물이었던 그는 며느리의 눈이 보통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설아. 예, 아버님. 오늘 바람이 어떠냐? 은설은 마당 끝에 걸린 젖은 그물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동풍입니다. 그런데 매캐한 냄새가 섞였습니다. 먼 바다에서 불을 쓴 배들이 움직인 듯합니다. 최노인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무장한 배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름포는 작은 포구였으나 근처 염전과 곡창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습니다. 만약 적이 이곳을 치면 소금과 곡식이 한꺼번에 털리고 인근 고을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서름포에는 이미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구의 창고와 배삭을 사실상 장악한 거상 구봉찬 때문이었습니다. 구봉찬은 본래 떠돌이 장사꾼이었으나 몇 해 사이 큰 돈을 벌어 포구의 창고 셋, 소금배 둘, 사람들 빈문서 수십 장을 손에 넣은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포구를 살리는 큰 손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어민들의 그물과 배를 헐값에 빼앗는 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최노인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노인의 집 뒤편 언덕에 오래된 봉수길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끊긴 길이지만 그 언덕은 포구와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요지였습니다. 구봉찬은 그 자리에 새 창고를 짓고 새를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최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어른, 아직도 그 낡은 집을 고집하시오? 최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엔 안 판다. 구봉찬은 웃으며 은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님이 더 현실을 잘 아실 텐데. 남편도 없는 집안에 언덕 지켜 뭐하오? 빚도 갚고 시누이 약값도 마련하고 새로 포구 선창 근처 작은 집 하나 얻어드리리다. 은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언덕은 땅이 아니라 길입니다. 길? 불이 오르던 길이지요. 길을 막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구봉찬은 비웃었습니다. 누가 요즘 봉수 따위를 씁니까? 나라가 알아서 지키겠지. 여자 하나 걱정한다고 바다가 막히나? 그 말에 은설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라가 늦을 때 먼저 움직이는 건 늘 백성입니다. 순간 마당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봉찬은 잠시 웃음을 거두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이 제법 매섭구려. 하지만 이 포구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는 발길을 돌렸고 은설의 시누이 연지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최노인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그날 밤 은설은 뒤뜰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정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손대지 않던 오래된 봉수 나침판과 빛바랜 해도 한 장이 상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해도에는 서른포 앞바다 갯물길이 붉은 먹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은 길을 숨기나 달은 끝내 드러낸다. 은설은 해도를 들고 최 노인에게 갔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시어머니가 숨겨둔 것이다. 어머니께서요? 내 시어머니는 봉수군 집안 딸이었다. 평생 말을 아꼈지만 바닷길을 읽는 눈이 뛰어났지. 왜구가 들끓던 시절 적선을 갯벌에 묶어두는 물길을 찾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은설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기억조차 희미했으나 시어머니마저 그런 재주를 지녔다니. 최 노인은 은설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닮았다. 저를요? 넌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돌아온 것 같았다. 처음 네가 바닷물을 손끝으로 만지고 조류를 읽는 걸 보고 알았다. 은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 바다 쪽에서 낮고 둔탁한 북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설은 해도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먼 바다에 까만 점 셋이 떠 있었습니다. 돛은 내렸고 불빛도 없었지만 은설은 그것이 빈 배가 아니라 누군가 숨죽여 접근하는 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른포엔 관가에서 내려온 장교 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인근 수영에서 파견된 군관 남시연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말수가 적었으며 사람을 볼 때 먼저 발걸음부터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단지 세곡 호송을 점검하러 왔다고 들었지만 은설은 그의 눈빛에서 다른 목적을 읽었습니다. 남시연은 최 노인의 집을 찾아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예전 봉수기를 아는 분이 여기 계시다 들었습니다. 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는 건 옛날 일이요. 옛날 일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은설은 물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바다에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남시연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곡선이 두 척 사라졌습니다. 흔적이 없는데도 바닷길을 아는 자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최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기 안에서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은설의 머릿속엔 곧바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봉찬. 서른포의 창고, 뱃사공, 빈문서, 선창에 출입을 쥔 자. 바다를 모르는 외적보다 더 위험한 건 바다를 팔아넘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건어물과 소금을 팔러 다니며 사람들의 말을 주워 담았고 밤이면 해도를 펼쳐 달에 차고 기우는 때에 따라 드러나는 물길을 살폈습니다. 연지는 언니 같은 새언니를 도우며 포구 아이들에게서 떠도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노인은 끊어진 봉수기를 몰래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른포에 큰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관가에서 새로 만든 군선 3척을 포구에 대라는 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방비 강화를 위한 조치였으나 그 실상은 포구 사람들에게 목재값과 수리비를 떠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민들은 군선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구봉차는 기다렸다는 듯 돈을 빌려주겠다며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살리려면 내 돈을 써야지.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용문서를 찍었습니다. 최 노인 집에도 차용을 권하는 말이 들어왔지만 은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린 빚을 늘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군선 수리값은 어찌 감당하려고? 군선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은설이 고쳐보겠다 한 것은 다름 아닌 집 뒤편에 뒤집혀 있던 오래된 연막선 한 척이었습니다. 본래 봉수와 연락을 위해 얕은 물길을 빠르게 다니던 작은 배였는데 사람들은 그저 나무 썩은 폐선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구봉차는 그 소식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군선이 필요할 때 장작배를 고친다고? 최 노인네 며느리가 드디어 미쳤구나. 포구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바다도 여자가 지키나.
남편 기다리다 정신이 상한 게지. 그러나 은설은 묵묵히 나무를 갈고 줄을 죄었습니다. 배 밑바닥을 닦던 그녀는 마침내 이상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판자 사이에 보통 배에 넘는 좁은 홈들이 촘촘히 나 있었고 선수 아래에는 동그랗게 막힌 구멍 셋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연막선이 아니라 물순배다. 물순배요? 밀물이 들 때 바닷물을 끌어안고 썰물엔 한꺼번에 뿜어내어 얕은 물길에서 방향을 급히 틀 수 있는 배다. 예전 봉수군과 수군 연락선으로만 쓰이던 특별한 구조지. 은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해도와 나침판을 숨겼는지, 왜 이 배를 버리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설은 혼자 배 안에 앉아 나침판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나무 틈 사이로 바람이 지나며 낮은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불은 하늘에, 길은 물 아래. 은설은 몸을 떨었습니다. 환청이라 여기려 했으나 손에 쥔 나침판 바늘이 갑자기 언덕 쪽 봉수대 방향으로 정확히 멈췄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시연이 극비리에 은설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구봉찬의 창고에서 쌀섬 2개가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쌀자루 속에서 화약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외적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겁니까? 아마도. 그런데 놈들은 바닷길을 너무 잘 압니다. 누군가 달이 가장 어두운 밤 드러나는 갯물길을 알려준 듯합니다. 은설은 해도를 펼쳤습니다. 이 길입니다. 남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달 셋째 금음, 북쪽 조류가 잠깐 죽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물길로 들어오면 큰 배도 멀리서 보이지 않은 채 안쪽만으로 숨어들 수 있습니다. 남시연은 해도를 바라보다 은설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놀라움과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이 일은 목숨이 걸립니다. 은설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이미 우리 집 목숨도, 포구 사람들 목숨도 걸린 일입니다. 드디어 금음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엔 별조차 흐렸고 바다는 숨을 참고 있는 짐승처럼 검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설은 최노인과 연지, 남시연에게 계획을 알렸습니다. 첫째, 끊어진 봉수기를 살려 언덕 위에 불을 올릴 것. 둘째, 물순배를 타고 적선이 들어올 갯물길 앞에서 연막을 터뜨릴 것. 셋째, 적이 길을 잃고 멈추는 순간 썰물이 시작되면 그 무거운 배들은 갯벌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짧은 시각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치만 어긋나도 물순배가 먼저 갯벌에 갇혀버립니다. 최 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은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늘 이 집에 빚진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오늘 갚아보려 합니다. 연지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새언니, 가지 마세요. 울지 마라. 불은 네가 지켜야 한다. 오늘 밤 언덕에 불이 꺼지면 서름포도 끝이다. 마침내 밤이 깊어졌습니다. 멀리 바다 위 불빛 없는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적선 4척. 그들은 파도보다 낮게, 바람보다 조용히 서름포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엔 작은 안내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남시연이 이를 갈았습니다. 저건 분명 안에서 붙은 배다. 잠시 뒤 언덕 아래 창고 쪽에서 희미한 등불 3번이 흔들렸습니다. 구봉찬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제다. 은설은 물순배에 올랐습니다. 남시연이 함께 타려 하자 그녀가 막아섰습니다. 군관 나리께선 뒤를 막으세요. 저 배는 얕은 길을 제가 더 잘 압니다.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은설은 나침판을 가슴에 넣고 노를 잡았습니다. 바다가 같이 갑니다. 작은 배는 검은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졌습니다. 은설은 바람의 방향과 파도 높이를 읽어가며 사람 눈으론 보이지 않는 물길을 따라 적선 앞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배 밑 숨은 구멍을 열고 연막통에 불을 붙였습니다. 퍽! 순간 짙은 흰 연기가 바다 위를 덮었습니다. 적선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언덕 위 봉수대에서 연지가 올린 불기둥이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나, 둘, 셋. 끊겼던 길 위에 다시 불이 살아난 것입니다. 적선 선두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은설은 배를 크게 틀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돌아라. 바로 그 순간 멈춰있던 바닷물이 뒤집히듯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른포 갯벌의 무서움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겉으론 넓고 잔잔하지만 한번 썰물이 시작되면 무거운 배일수록 순식간에 바닥에 발이 묶이고 맙니다. 쿵! 쿠두득! 첫 번째 적선의 바닥이 갯벌에 박혔습니다. 뒤따르던 배둘도 연달아 기울었습니다.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장대를 내밀었으나 진흙은 오히려 배를 더 깊게 삼켰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배가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구봉찬의 안내선이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은설을 향해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내년이 일을 망쳤구나.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점잖은 상인 흉내가 없었습니다. 짐승 같은 탐욕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가 이 포구를 팔아넘겼구나. 은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닥쳐. 가난한 것들이 뭘 안다고. 이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큰 힘에 붙어야 해. 나는 미리 길을 찾았을 뿐이다. 길을 찾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팔아넘긴 거다. 구봉찬은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왔고 남시연이 뒤편 배에서 먼저 그의 팔을 맞췄습니다. 횃불이 물에 떨어지며 꺼졌고 구봉찬의 배는 방향을 잃어 회전하다 적선 옆 갯벌에 처박혔습니다. 언덕 위 봉수부를 본 인근 수군이 마침내 출동했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화살비가 쏟아지자 적선에 남아있던 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갯벌에 박힌 배는 움직일 수 없었고 바다는 결국 서른포 사람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포구에는 새벽빛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바다 위엔 뒤집힌 조각배와 끊어진 밧줄, 그리고 썰물에 드러난 더러운 배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봉찬은 포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창고에선 화약, 외적과 주고받은 표식, 사람들의 빈문서를 빌미로 항로를 캐낸 기록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더 놀란 것은 최노인이었습니다. 구봉찬의 장부 속에서 뜻밖의 이름 하나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은설의 남편, 최도겸. 은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이름이 왜? 남시연이 장부를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예. 최도겸은 관가의 밀명을 받고 포구 안밀통자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신분을 감춘 채 움직이다 소식이 끊겼지요. 우린 죽은 줄 알았지만 이 기록으로 보아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봉찬이 그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은설은 숨이 막힐 듯 했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든 아니든 오늘 그 사람이 지키려던 길은 지켜졌습니다. 며칠 뒤 서른포엔 조정의 감사와 수군 지휘관이 내려왔습니다. 끊긴 봉수기를 되살리고 오래된 물순배와 해도를 이용해 포구를 구한 공이 모두 은설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천덕꾸러기 며느리라 수군거리던 이들이 오늘은 포구를 살린 여인이라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달라진 것이 없는 얼굴로 바다를 보았습니다. 칭찬도 뒤늦은 존경도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서른포가 스스로 길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은설은 언덕 위 봉수기를 완전히 복구할 것을 청했고 연지와 마을 아이들, 젊은 뱃사공들을 불러 달과 조수, 바람과 갯벌을 읽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하게만 보았지만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강한 배보다 더 무서운 건 길을 아는 사람이고 높은 성벽보다 더 든든한 건 서로를 지키려는 눈이라는 것을. 어느 저녁 붉은 노을이 바다를 덮을 무렵 남시연이 은설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은설은 바다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혼자였다면 못했을 겁니다. 불을 지킨 연지와
길을 기억한 아버님과 늦지 않게 움직인 날이 덕이 컸습니다. 남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도겸의 행방도 끝까지 찾겠습니다. 그 말에 은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기다리기만 하진 않겠습니다. 찾아야 할 길이라면 저도 함께 찾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엔 두렵기만 하던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앗아가고 집안을 흔들고 포구를 위협하던 바람. 그러나 이제 은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재앙만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이에게는 먼저 길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서른포 사람들은 언덕 위에 다시 오른 봉수불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불은 나라의 불이 아니다. 사람의 양심이 다시 붙은 불이다. 그리고 오래도록 서른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남편 없는 불쌍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 오래된 해도 한 장과 썩어가던 작은 배 하나로 포구를 팔아먹은 탐욕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잊고 있던 길을 되살렸다고. 겉으론 가장 약해 보였으나 실은 누구보다 바다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던 여인. 천덕꾸러기라 불렸으나 끝내 모두의 목숨줄이 된 여인. 바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른포를 구할 사람이 칼 든 장수가 아니라 파도의 숨을 읽는 한 여인이라는 것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하찮게 보는 사람일수록 가장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낡은 길이라 비웃지 마십시오. 오래된 지혜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위기의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번쩍이는 새 힘이 아니라 끝내 본질을 잊지 않은 오래된 눈일지도 모르니까요. 서른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설의 이야기도 그 바다 위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